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 위키 시간,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양승태와 신창현 압수수색인데요.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화제인데 이게 어떤 일인지 알아보시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 사법농단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들의 법원행정처가 당시에 개입을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와 접촉을 또 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도 시도했고 이러한 행위들의 정점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이런 혐의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를 하고 소모임 활동을 방해하도록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 이것도 있죠. 그리고 공보관실 예산들을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택 압수수색은 기각되고 차량 압수수색은 영장이 발부되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차량만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었는데요. 예. 그런데 또 오늘은 이 서재에서 이제 USB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서재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이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요, 이 차량을 압수수색하도록 돼 있지만 참여인 등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진술을 한 거예요? 이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의 변호인이 USB를 서재에 뒀다는 진술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서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을 했다는 거고요. 예. 이 USB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서재에 USB 있다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자발적으로 그 USB를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원이 계속 압수수색 영장들을 기각을 한 데다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뭐 이 현역 시절에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뭐 디가우징으로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뭐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 보면 별거 없으니까 제출했겠죠. 그렇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 최초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좀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도 또 뭔가 문제 있다고 하는 반응이 나오던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신재철 의원 압수수색 그리고 드루킹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여당이 자신을 증인 신청했다는 점 이것까지 다 묶어서 이게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검찰이 빈약한 근거로 지금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대다수의 언론 보도나 사설의 관점들은 사법부 신뢰의 위기 이것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반응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신창현 의원 압수수색은 어떤 건이죠?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이제 파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 검찰이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 신창현 의원실의 국회 사무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 거기다가 김종천 과천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 그 압수수색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배경의 의문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신창현 의원의 행위는 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국가 기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재철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하고 좀 구색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당내 여론을 감안한 발언일 수는 있겠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에 국회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당 지도부들 간의 정례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매월 초 월요일에 뭔가 당파를 초월한 모임을 하자고 해서 모임 이름이 초월회인데 오늘 첫 모임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보시죠. 예, 그래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먼저 이제 국회가 초당적으로 좀 대처할 사안이라고 하면 남북 국회회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문희상 의장이 모두 발언에서 자신이 국회회담을 제안했고 북한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만큼 11월에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서 약 30명 규모로 이거 이제 시작을 할까 생각한다라고도 이제 부연을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 당들 간의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일치라면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도 동의했다는 건가요? 일단 논의 자체는 뭐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구체적 방법에는
이견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뭐 국회회담은 또 원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이 11월은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정인지는 좀 의문이다라면서 여지를 두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필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일정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직은 좀 입장이 애매하군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뭐 국군의 달 퍼레이드 뭐 이런 얘기 등으로 지금 정부에 각을 세우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같이 봐야 되겠고요. 또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국회회담이 좀 서울에서 열리면 이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북한에 가야 되는 문제가 되면 좀 결단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국회회담 얘기만 했습니까? 오늘은? 이 대표들이 모여서 논할 문제 중에 또 하나 꼽을 만한 게 선거제도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이런 평가가 중론인데요. 뭐라고요?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개헌과 연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좀 물러서서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다시 밝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남는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또 여기에 동의하느냐 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개항 문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논란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군이 해상사열 시에 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러는 것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국기를 달면 되는데 왜 굳이 꼭 우길기를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해군의 경우에는 민간 선박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군함에 이제 해군기를 따로 정해서 달게 돼 있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군기에 해당하는 깃발이 이제 바로 우길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해군의 요구는 부당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이 논란이 처음이 아니죠. 이 국제 관함식이라는 게 1998년하고 2008년에도 이제 열렸었거든요. 10년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때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이 됐고 또 연합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군항에 입항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또 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얘기가 나오다가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 중 일부가 뭐 관함식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일본이 우길기 대신에 다른 해군기를 만들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 역사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좀 청산과 반성 그리고 책임 인정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 우리 같은 식민 피해국들도 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런 변화를 좀 모색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 정치는 그런 방향보다는 역사 문제에 대한 책임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자위대 보유 근거를 만드는 평화헌법 개정에 또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제주 국제관함식, 이 제주라는 게 그 과거 시끄러웠던 제주 해군기지 거기서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한다고 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투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문제인데요.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관함식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과 강정 주민에게 감사드린다. 특별히 말하기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제주 해군기지는 대중관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 그리고 군사적 효용성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아직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한 관함식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이런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